엔노. 어? 야사오지 마. 문제는 그거긴 한데. 자, 필기할 거 준비하시고요. 필기만 쫙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난 낭만이 없어. 자, 우선 이상기체에 대한 그 성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상기체가 가질 수 있는 성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매스 포인트예요. 자, 우리말 번역은 질, 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포인트라는 말을 수학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크기는 없고 위치만 정의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수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크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위치를 정의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점이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거예요, 가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은 가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실제 세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가상적인 머릿속 세상의 논리인 거죠. 알겠죠? 근데 거기에 이상기체는 심지어 뭐까지? 거기에 질량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기체라, 당연히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거겠어요? 그런 건 없겠어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을 간단하게 쓰면 질점 혹은 매스 포인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크기가 없다고 하면 이게 그 뭐냐면은 이게 존재가 없는 거니까 이거 아예 없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누가 딴지를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크기를 무시할 만큼 그 크기가 아이고 그 크기가 무시할 만큼 작다.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예 없다고 하면 좀 너무 민망하니까 무시할 만큼 작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결국 같은 말을 애둘러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 이겁니다.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있고 이걸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상호작용이 현상적으로 뭐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들 사이에 끌어들이거나 밀어내는 걸 그걸 한꺼번에 영어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상기체는 저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EP라고 쓰면 보통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이거예요. 인력이 됐건 혹은 청력이 됐건 이 또한 힘이니까 벡터 물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변위 역시 벡터죠. 그거를 내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이나 청력이 일정하지 않고 변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각 변위 구간마다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의된 게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상기체는 그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청력도 없어요. 그러면 둘 다 0, 0이라는 거지. 그럼 0 족분하면 뭐 나와요? 0이죠? 그래서 인력, 청력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이상기체는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자, 뭐로만 표현되는 거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 얘기는 예전에 그 12장 연력학에서 했었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잘 보면 스스로 크기도 없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없고 그럼 당체 뭐가 있느냐라 한다면 바로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의 정의가 뭐냐? 물리 시간에 탄성 계수를 통해서 완전 탄성 충돌을 정의하기도 할 거예요. 탄성 계수가 1일 때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 탄성 충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에너지 보존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너무 사방팔방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실험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보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상기체끼리는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건 이상기체가 벽을 충돌을 하건 거기서 항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언급은 real gas, 우리말 번역은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난데없이 이상기체를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바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서로 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를 정의하면 그것이 아닌 걸 실제 기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서로 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고요. 실제 기체는 인력 청력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실제 기체에서는 에너지 보존 안 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중요한 성격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란 아이디어를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걸 봅시다.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수능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안 나오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쳤던 수능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정도란 얘기는 모든 교수들이 저 내용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교수들이 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능을 이렇게 뭐 살짝 무시하는 뉘앙스로 영재고 과고 가는 학생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무시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은 많은 내용을 넓거나 깊은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누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수능에 출제됐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경시대회를 치르건 혹은 영재고나 과학고대에서 내신 뭐 문제로 나오건 아니면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상위권 입시 준비를 하건 저 내용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1. 저압 조건이에요. 저압 조건. 압력이 아주 낮을 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이 낮다. 이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부피가 뭐하다? 부피가 매우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기체가 됐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반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부피가 아주 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매우 크다.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릇의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네. 이거 뭐 기체 배우면 뭐냐면 언제나 듣는 말이죠. 물론 약간 단서는 붙어요.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붙죠. 뭐 0도씨에 1atm인데 뭐 온도가 0도씨가 아니라 조금 증가하면 좀 더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대강 보면은 그럼 결국 상온에서는 한 2-30리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때 여기에 있는 그 기체 자체 크기 또 사실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체 자체 크기도 데이터가 있겠죠. 그게 얼마냐면 대략 0.01에서 0.03 리터 퍼 몰 정도가 돼요. 저런 데이터를 외우고 있으면 그 상위권 대학 그 심층에서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릇의 부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나 압력 조건에 대해서 되게 가변적이죠. 그러면 0도씨 1기압일 때 이거니까 만약에 압력을 1기압보다 더 낮춰.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훨씬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0.5기압이면 한 40기압 정도, 40리터 정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0.01리터면 요만큼 10ml거든. 그럼 그 10ml에 비해서 40-50리터 그릇이 됐다. 그럼 확실히 그 자체 크기가 충분히 무시 가능해지죠. 그럼 이게 무엇랑 비슷한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기체인데도 압력이 아주 낮거나 부피가 크면 매우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 부피가 아주 작고 압력이 아주 작고 부피가 매우 크면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멀어지겠죠. 그러면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인력과 청력의 크기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적분하면 뭐 되겠어요? 얘도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조건에서는 인력과 청력도 무시할 수 있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경우 저압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굉장히 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이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두 번째 조건은 고온 조건입니다. 자, 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이 될까요? 인력이 약해져서. 인력이 약해진다라고 답하면 틀린 내용이죠. 네, 인력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자, 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비슷하게 행동하느냐? 자, 잘 봐요. 지금 이 조건을 의미할 때 변수가 두 가지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는 압력 혹은 여기서는 부피 변수고 이거는 온도 변수인데 여러분 함수에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는 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변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정해야 현재 변수를 움직였을 때 영향을 알 수 있죠. 그런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 해요? 편미분이라고 하죠.
즉 함수에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자, 만약에 함수가 z인데 어떤 그 z라는 결과가 있는데 변수가 x하고 y야. 근데 내가 이 z가 이 x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받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분할 때 나머지 y 변수는 어떻게 돼요? 고정해야 되겠죠. y 변수를 고정하고 x에 대한 변수로만 미분한 이런 테크닉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수리적 테크닉은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개념적으로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첫 번째는 압력이나 부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압력이나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뭐한 거란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온도가 등온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수학적으로 뭐가 일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논리가 맞겠어요. 바로 압력이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땐 사실은 설명하기가 부피가 편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해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때 봅시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1. 부피가 일정하니까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거의 비슷할까요? 네, 그릇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 안에서 기체 분자는 최대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산되기 때문에 온도가 고온이건 저온이건 관계없이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거의 일정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인력과 청력 역시 바뀌겠어요? 거의 일정하겠어요? 거의 일정하겠죠? 평균 거리가 일정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광속만큼 빠르게 움직이면 영향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적당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는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인력 청력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인력과 청력을 변이에 대해 적분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력과 청력이 거의 일정하니까 위치 에너지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기만 하면? 부피가 일정하면. 무슨 말 나겠죠? 하지만 고온일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 표현 뭐 했었는지 기억나요? 바로 2분의 3 KT죠. 아주 유명한 수식이니까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상승하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기존 우리 그 지식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온 조건일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초고온 조건일수록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어요? 운동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 뭐를 더한 거니까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테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운동 에너지만 확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만 확 커지면 역학적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겠어요? 운동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겠어요? 그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상황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죠.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런 상황 비슷해지기 때문에 저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당연히 수능엔 안 나옵니다. 수능엔 안 나오고 대학교과 과정에 나오고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바로 보일 템퍼러처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보일 법칙 할 때 그 보일 그냥 반이야겠죠? 그래서 보일 템퍼러처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줄여서 TB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보일 템퍼러처라고 하는 각 물질마다의 고유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물질마다의 고유한 속성 중 하나인 저 보일 템퍼러처 조건에서 이상기체, 실제 기체가 아주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알게 될 거예요. 우선은 지금은 보일 온도라는 말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네. 자, 그 다음 사진 좀. 여기쯤입니다. 그 참고 학생 중에서 기출문제집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죠? 자, 지웁니다. 다 녹화되고 있을 건데 뭘 또 찍어요? 보면 되지.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네. 자, 지웁니다. 어이쿠. 자, 그 다음 살펴볼 거 5.3.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이 뭐죠? 압력. 자, 우리말 번역은 압축 임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제 Z, 소문자 Z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이 녀석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압력 부피를 몰수 온도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그 관습적으로다가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습적으로다가 저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얘를 치환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냐? 얘는 몰러 볼륨이라고 하고 이 몰러 볼륨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슨 거창한 물리적 의미라기보다는 쟤를 도입해서 쓰면 수식들이 좀 깔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부피를 몰수로 나눈 개념을 몰러 볼륨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컴프레션 팩터를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바로 이게 크게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1이냐 1이 아니냐. 자,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1이다.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상기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상기체가 아니다. 무슨 기체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진짜 기체. 실제 기체.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를 뭐냐면 도입하는 것은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의 비이상성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1이 아니면 실제 기체인데 1이 아닌 것도 1에서 조금 아닌 게 있고 1에서 많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기체인데 Z가 뭐 계산했는데 뭐 1.8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뭐 컴프레션 팩터가 20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은 아니라 다들 실제 기체인데 왜 어떤 놈은 조금 벗어나고 어떤 놈은 많이 벗어나나? 그럼 그때의 물리적 조건이나 성격의 차이 이런 걸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1.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압력이 변할 때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단락 지울게요. 짜잔. 그러면 짜잔. 마치 그 생물 실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 대조군, 뭐 실험군 막 이런 말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자, 컴프레션 팩터가 뭐 언제나 1이 되는 이런 조건을 하나 대조군으로 그려봤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이상기체겠죠. 그래서 얘가 일종의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어찌 될 수도 있냐면 첫 번째, 뭐 이렇게 되는 실제 기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되는 실제 기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지만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빨간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파란 패턴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우선 여기가 이제 0,1 원점인 거고요. 첫 번째 요 부분에서, 두 번째 요 부분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서, 네 번째 요 부분에서 물리적 해석,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1, 2, 3, 4 포인트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1, 여기. 자, 이 녀석은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all type. 그래서 여기서 all type이란 뜻은 이상기체일 때도, 그 다음에 파란색 실제 기체일 때도, 빨간색 실제 기체일 때도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언제나 1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자, 그래프가 저렇다면 저 수리적 표현 뭔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뭔 말이죠?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저압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압.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저압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실제 기체가 그렇죠.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 이상기체가 1로 수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저압 조건에서는 항상 이 1에서 출발하는 이런 패턴을 항상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경향성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저 녀석은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질 때를 뜻해요. 맞죠? 맞습니까? 1보다 커질 때를 뜻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분석하면 이게 개념적으로 PVM 나누기 RT가 자, 레알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지금 어쨌건 이 조건에서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1이 사실 누구의 컴프레션 팩터예요? 1이? 1이 누구의 컴프레션 팩터예요?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필 1보다 크냐? 바로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보다 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일 법칙 배웠죠? 보일 법칙에 의해서 이상기체는 압력이 2배가 돼요. 부피가 몇 배 줄여야 돼요? 딱 2배 줄여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2배 늘어날 때 부피가 2배가 줄어드니까 2개를 곱한 B가 2개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1인 거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컴프레션 팩터가 커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부피가 충분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덜 줄어드니까 곱해서 1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고압이어도 기체 부피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상보다 조금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상이란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상한 거겠어요?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생각한 예상에 비해서 부피가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발로 팍 밟으면 푹 찌그러져야 되는데 이거 발로 푹 밟았는데 찌그러지지 않고 걔가 뗀뗀하게 버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왜 발로 푹 밟았는데 뗀뗀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바로 기체 분자간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도 그 외부 압력을 이기면서 부피가 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는 조건에서는 어떤 해석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성분 사이의 인력과 청력 중 청력이 더 크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서 저 구간은 2번 구간은 항상 저런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입시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1보다 큰 조건이 있는 것만 반해서 1보다 작은 조건도 있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는 서로 반대죠. 그럼 설명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설명도 반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중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크구나. 그러니까 부피가 팍팍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역은 성분 사이의 인력이 청력보다 더 우세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연찮게
실제 기체임에도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 기체와 같은 1이 된 조건이에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죠. 이게 빨간색 그래프. 그럼 얘가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다고 해서 얘는 이상기체인가요? 아니죠. 이상기체는 전 영역에서 계속 1인 게 이상기체죠. 얘는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1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타나고 1보다 큰 함수값이 나타나면 중간에 반드시 함수값이 1인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인데도 뭐 어쩔 수 없이 연속함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클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실제 기체 사이의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같은 걸 뜻해요. 이걸 이상기체랑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지 0이라고는 안 했어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그게 하필 크기가 같은 거예요. 밀어내는 힘과 끌어들이는 힘의 크기가 같으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두 입자 사이에 합력이 0이 돼버린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미는 힘도 끌어들이는 당기는 힘도 균형을 이루게 되면 분자 사이의 합력이 뭐냐면 그 이게 뭐냐 뭐라게 합력이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력의 합력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상기체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이상기체는 성분 사이의 인력 얼마예요? 청력 얼마예요? 그래서 합력이 얼마예요? 모두 다 0인 거예요. 이게 이상기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아예 인력도 없고 아예 청력도 없으니 그래서 그냥 합력이 없는 거고, 저 시스템은 우연찮게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우연찮게 크기가 같아서 합력만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아닌데도 우연찮게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마무리하세요. 자, 쓰셨어요? 저 쓰시고 이거 이번 학기 가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는 체를 억수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 공부하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썼어요? 자, 지웁니다. 그 다음 지운다. 자, 빨리 쓰세요. 자, 됐어요? 자,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변수가 움직일 때 어떤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논리적인 표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미분적인 아이디어가 항상 들어간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온도를 일정하게 했죠. 온도를 일정하게 했으니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탐구도 할 수 있겠어? 어떤 탐구도? 종류가 바뀌면 온도가 바뀐다. 자, 이때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고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떤 연구도 있겠어요? 당연히. 종류가 일정하고 같은 종류 기체에 대해서 뭐를 바꿀 수 있겠어요? 온도를 바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논리 구조를 파악할 때 그냥 뭐 그런갑다 뭐 이때는 이렇다 이게 아니고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원리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 거지 여러분 모두를 수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썼을 뿐이지 이 말을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다 배우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논의는 뭐냐? 자, 이제 드디어 온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온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동일 기체에서요.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됐죠? 자, 그럼 지금 다 줄게요. 으쌰. 자, 그러면 동일 기체니까 뭐 예시를 하나 빡 주자. 바로 아주 흔한 N2 질소 기체. 자, 그러면 짜자자잔. 자, 우선 그냥 뭐가 됐건 대조군 이상 기체는 항상 그려 놓고요. 그럼 이제 이 대조군에 대해서 온도가 바뀔 때 이 N2 그 뭐냐면 이상 기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N2 이상 기체가 아니죠. 실제 기체인 질소 기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600도씨쯤 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영하 100도씨쯤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아주 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25도씨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 그리시고요. 자, 적었어요? 적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00도씨 그냥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저온.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0도씨 되면 뭐 마이너스 101도씨 뭐 다 되는 거죠. 그냥 옥수로 낮은 온도로 그냥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측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600도씨는 그냥 뭐를 대신하자는 얘기예요. 뜨겁다. 이거를 대신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고온일수록 컴프레션 팩터 레알과 컴프레션 팩터 아이디얼의 편차가 커져요, 작아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아지죠? 고온일수록. 그러면 고온이 어떤 조건이라고 했어요? 고온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을 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한 거니까 뭐 그런갑다. 실제 데이터가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나 보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건 왜 난데없는
25도일까요? 실험. 네, 그냥 1차적으로는 그냥 보통의 온도인갑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5도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사실은 뭐 그냥 보통의 온도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25도는 사실은 엄밀하게 대략 40도 근처를 뜻해요. 그럼 여러분 25도하고 40도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25도일 때는 살만한데 40도면 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고 쟤를 켈빈 온도로 바꾸면 저거 큰 차이 있는 거예요?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25도로 준 건 어떤 40도 근처의 온도를 뜻하는 건데 그게 바로 무슨 온도냐? 보일 온도예요. 저 25도는 보일 온도 근처의 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일 온도가 뭐였죠? 실제 기체가 아주 이상하게도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세 번째 조건이 보일 온도라고 했죠. 그럼 저게 뭔 의미냐? 이겁니다. 이상기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상기체는 당연히 컴프레션 팩터가 값이 어떻게 됩니까? 1이잖아요. 그런데 이 1이 가변적입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상기체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 이상기체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으로 미분하면 값이 뭘까요? 0일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상기체를 바라보는 수학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에 대한 역시나 수리적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실제 기체인데 그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한다. 어떤 조건에서? 저압 조건에서. 맞죠? 맞아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걸 압력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압 조건에서 기울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저압 조건인데 그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마저 0이 되면 그건 누구랑 매우 비슷해지는 상황이에요. 이상기체랑 매우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그걸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전반적으로는 언제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가 가장 비슷해져요? 전반적으로는. 고온일 때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가 비슷해지죠. 근데 놀라운 건 전반적으로는 이 600도씨가 가장 이상기체 적이에요. 얘랑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이 저압 조건에서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것 중에서 누가 흰색이랑 제일 가까워요? 노란 거. 그게 보일 온도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는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수학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실제 기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압 조건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이 그래프의 스케일은요. 이쯤 오면 1000기압이에요. 그리고 저압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쯤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100기압이에요. 이 그래프 스케일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에서 100기압은 사실은 저압 조건이 맞는데 인간은 어느 조건에 살아요? 인간은 이 근처에 살잖아요. 1기압, 2기압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소에 경험하는 물리량 속에서는 진짜로 보일 온도면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보일 온도입니다. 알겠죠? 자, 빨리 써. 저였어요? 기침이 안 나오는데 목이 너무 아파. 뭐라고요? 기침은 안 나오는데 목이 아파. 그래요?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또 독감 걸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입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 많아요. 어제 검사해봤거든요. 네. 코로나가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가 아니래요. 왜냐면 요즘 변종 독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종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변종 독감일 거예요. 자, 썼습니까? 예. 자, 그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네. 여기 준다잉? 으쌰. 자, 그 다음 5.4.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입니다. 자, 반데르발스 인력 할 때 그냥반 반데르발스 그냥반입니다. 근데 반데르발스 인력이 아니라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only one, 알겠죠? PV는 nRT only one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20가지? 뭐 찾으면 그 정도 나올 텐데요. 그 아주 전문적인 교과서에도 한 대여섯 가지는 소개를 해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대 화학의 역사를 200년 잡으면 200년 동안에 화학과에서 박사 받은 사람 꽤 되겠죠. 그 사람들이 뭐 나도 하나 너도 하나 하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뒤지면 진짜 20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 소개되는 건 대여섯 가지인데 놀라운 건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 출제하는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저 반데르발스가 유일해요. 다른 건 안 가르쳐요. 다른 건 전문적으로 필요한 스스로가 알아서 쓰는 거고요.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건 오직 쟤만이에요. 왜일까요? 중요해서. 제 하나 있으면 다 돼서. 노벨상 받아서 그래. 오. 그렇죠? 그냥 저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겠죠. 억수로. 노벨상 받은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아래 수식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위아래 수식이 똑같은 거라는 거 알겠죠? 위아래 수식이 똑같은 거라는 거 알겠어요? 네. 예. 뭐냐면 위에서 n으로 나누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VM이 뭐예요? 1몰의 부피라고 했죠? 네. 몰수 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거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VM 몰러 볼륨을 쓰는 이유가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식이 깔끔해져서 이걸 쓰는 거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 상태방 정식이 화학 책에는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 물리학 책에는 이렇게 더 많이 표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깔끔해요? 밑에 거. 뭐 나는 이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선호하는데 뭐 화학 책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제 요거 기준으로 써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뭔가가 되게 익숙한 듯 다르죠. 익숙한 듯 다르죠. 예를 들면 봐봐. PV는 NRT 라고 치면은 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도 이상한 항들이 껴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A하고 B 이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다 지워도 되겠어요? 다 지운다. 싹 지운다. 으쌰. 자, 첫 번째 1. 자, 여기 도입된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새롭죠. 여러분 뭐 R, T, P, V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A, B가 도입됐잖아요. 저 A, B가 뭔지를 살펴보자는 뜻이에요. 자, 우선 편의상 B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B 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자, 그러면 저 B가 뭐냐? 첫 번째 1. 주어진 그릇 내에서 기체 자체 크기를 제외한 영역에서 분자는 움직인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 말 뜻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뭐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상식적인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이 됐건 뭐 강의실이 됐건 어떤 주어진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죠. 뭐 책상을 놓을 수도 있고 침대를 놓을 수도 있는데 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침대를 딱 놓는 순간 그 침대의 크기만한 공간은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즉 방에 침대를 놔버리면 침대가 있는 자리로 내가 움직여 갈 수가 있냐고요.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자, 요게 1몰 기준으로 V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컨셉적으로는 이게 레알. 이게 뭐냐면 실제 측정되는 그릇 부피라 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기체가 있는데 실제 기체는 스스로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스로의 크기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빗금친 건 이건 실제 기체 크기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전체 측정된 부피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 여기에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영역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저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없던 걸 만들어낼 때는 완전 밑바닥부터 새로 만드는 게 편해요? 아니면 기존의 걸 가져다가 변형하는 게 편해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뭐를 활용하기로 생각했다?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활용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반데르발스 요양반은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가져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실제 기체를 설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PV는 nRT라고 쓰면 이건 당연히 이상기체에 대한 식이에요? 실제 기체에 대한 식이에요? 당연히 이상기체에 대한 식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몰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1몰의 부피.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걸 반데르발스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V 리얼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 눈에 보여서 측정할 수 있는 그 그릇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를 빼줘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이상기체적으로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저런 식으로 우선 첫 번째 보정을 합니다. 저게 반데르발스의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도입한 이 B의 단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B의 단위는 뭘까요? 자, B는 누구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VM이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물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물리량은 그 단위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VM, 자 단위가 뭐겠어요? 리터 퍼 몰. 그래서 단위 B는 리터 퍼 몰에 해당하는 단위 체계를 갖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B는 이게 되는데 여러분 압축이라는 말은 부피를 늘릴 때 쓰는 말입니까? 부피를 줄일 때 쓰는 말입니까? 부피를 줄일 때 쓰는 말인데 그것의 한계다. 이게 뭔 말일까?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온도는 뭐 도시 온도겠어요? 켈빈 온도겠어요? 켈빈 온도죠. 그러면 온도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켈빈 온도는 무조건 양수죠. 그 다음 이 아래쪽도요. 압력이잖아요. 여러분 압력 중에 마이너스 압력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압력은 항상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잖아요. 오? 그러면 얘는 언제나 양수. 맞죠? 맞아요? 틀려요?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쟤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기체를 가져다가 부피를 줄여요?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 B를 넘겨서는 기체의 부피를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반데르발스가 가졌던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이때 이 B는 물론 근사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저기 NA는 뭐겠어요?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 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감마라고 쓰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분자 한 개 반지름입니다. 분자 한 개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이라는 얘기는 분자를 뭐로 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자를 9로 가정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분의 4 파이 r 3승은 쿠의 부피잖아요. 그죠? 자, 물론 모든 실제 기체 분자가 구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기체 분자는 그냥 지 맘대로 생겼습니다. 지 맘대로 하겠죠? 별의별 구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별의별 구조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모델링하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계산상에서는 그냥 9로 가정을 하자. 그럼 9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면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실제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가 될 거고 거기에 4배쯤 한 것, 알겠죠? 그게 실제로 저 B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왜 저런 아이디어가 탄생했느냐? 첫 번째 1, 두 기체 분자가 반드시 충돌할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합시다. 기체 분자가 있는데 기체 분자가 서로 무조건 충돌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한번 억지로 연출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분자의 를 이렇게 뭐로 가정한다고요? 9로 가정한다고 했죠. 9. 자, 이때 이 반지름을 뭐라 하자고? 감마. 그래서 이제 얘는 기체 분자.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실제 기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반지름이 2배인 또 다른 가상적인 9를 또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딱 반지름이 몇 배? 2배. 그럼 왜 저런 이상한 모델링을 하느냐? 자, 만약 또 다른 기체 분자가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무게중심은 가상적 구 안에 있어, 바깥에 빠져나와 있어? 빠져나와 있지. 그럼 이 둘이는 부딪혀? 절대 안 부딪혀. 안 부딪히겠지. 미스. 됐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어떤 기체 분자의 무게중심이 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 녀석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부딪힐 수밖에 없지. 맞아요? 맞아요?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중간 지웁니다. 네. 자, 중간 지웁니다. 중간 지울게요. 예. 자, 네 번째 이야기. 자, 그러면 요 두 분자가 반드시 충돌할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분자 한 개당 점유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 어쩌자는 얘기냐면 3분의 4 파이 2 감마의 3승을 분자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3분의 4 파이 2 감마 3승은 누구 부피예요? 누구 부피? 요 가정에 놓은 가상적 구부피잖아요. 그럼 두 개라는 건 뭐죠? 두 개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얘 하나에서 이렇게 충돌할 조건, 즉 이 가상적 부피 안에 요 두 개가 공존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봐.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계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이게 왜 틀려? 이게 너무 간단한 계산인데. 그럼 이 아이디어가 뭐냐? 저 아이디어는 되게 황당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매우 상식적인 게, 만약에 동생하고 둘이 10평 방을 나누어 쓴다. 그럼 한 명당 몇 평 차지하는 거예요? 5평. 아니죠. 자, 남자가 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의 4파이 2감마 3승이라는 영역 안에 분자 두 개가 공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충돌은 피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아이디어에 대해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를 3개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하는 시스템은 분자가 3개만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10의 23승계 이상의 기체 분자 모두 점유 부피가 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저기에 그려놓은 알갱이 2개, 3개가 아니고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모여있는데 그 모든 기체들이 분자 하나당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만 부피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때 나타나는 이미지는 뭘까요? 따닥따닥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충돌 이후에는 뭐가 돼야 되죠? 충돌 이후에는 튕겨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충돌한 다음에는 쾅 찢어져야 돼요. 근데 충돌한 다음 찢어져서 아이고 이제 안녕 할까 싶은데 주변의 모든 기체들의 점유 부피가 다 이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쾅에서 충돌하자마자 옆 충돌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쪼개지자마자 옆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을 사람이 카메라로 착각 찍었다고 쳐봐. 그럼 그 카메라 속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계속
나오겠냐고. 어떤 이미지가 계속 측정이 되겠냐고. 이렇게 히트 자, 이렇게 되자마자 그 다음 쪼개지자마자 이렇게 된다며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된 상황을 카메라로 찍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카메라로 찍은 건 이걸 거 아니야. 그 다음 카메라로 찍은 건 이걸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기체 분자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어? 구분 못해. 구분 못하잖아. 그럼 사람 눈에 뭐만 보이겠어? 이런 식으로 이합체가 관찰되는 겁니다. 자, 저기서의 이합체는 실제 화학 결합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곧 충돌 후에 쪼개질 운명입니다만 쪼개지자마자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진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이기체 분자하고 이기체 분자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미지도 똑같이 계속 이기 관찰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돌이라고 하는 건 입자 두 개 사이의 충돌만 있어요? 다중 충돌도 있어요? 다중 충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분자당 점유 부피를 요거보다도 더 줄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 가상적인 구안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줄이면 이합체가 아니라 뭐가 관찰되겠어요? 삼합체, 사합체, 이 관찰되는 거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더 줄이면 이합체가 아니라 삼합체, 사합체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합체가 붙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하냐고요. 바로 액체 혹은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충돌 컨셉이 분자가 상태 변화하는 미시적 컨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오! 그럼 잘 봐요. 액체나 고체 상태면 이제 더 이상 기체예요, 기체 아니에요? 더 이상 기체 아니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아,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이때 3분의 4 파이 감마 3 파이 감마 3승에 곱하기 4배 는 그럼 결국 뭐겠어요? 분자가 상태 변화를 시작하는 점유 부피일 거예요. 맞아요? 이때부터 상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상태 변화가 완결된 건 아니에요. 상태 변화는 완전히 다합체가 돼야 상태 변화가 될 테니까. 근데 쟤는 상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태 변화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기체란 얘기예요? 기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체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다?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 자, 아보가드로 수는 왜 곱한 거겠어요? 예, 그냥 1몰 기준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냥 스케일을 단위를 1몰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는 실제 기체 분자의 최대
압축 한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줄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타날 테니까? 액체가 나타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실제 기체가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피가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감마 3승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기체 분자의 최대 압축 한계란 말을 아까 한 적이 있네. 아까 한 적이 있네. 여기서 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비슷하지. 알겠죠? 그래서 저 반대르발스 상수 B는 저 정도 값을 비슷하게 가져요. 알겠죠? 그렇죠? 어디서도 듣기 힘든 얘기니까 기억해 두셔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